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의 근대 사상에 대한 개념 잡기 확실히 되셨죠? 오늘 그 부분을 문제에 확실히 적용시켜서 득점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의 성리학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는데 조선의 성리학을 통해서 이기론의 논쟁, 예속 논쟁, 그리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것도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성리학적인 비판이나 반성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그 성리학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으로 나오게 되는 실학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실학 문제에 접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외에 정약용 사상과 한국 근대 사상 나머지 것들을 총망라하는 문제 유형을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확실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0쪽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보니까 오행이란 하늘이 부여하고 땅이 쌓은 바로서 사람이 힘입은 것이다. 우가 차례를 매기고 무왕과 기자가 문답한 것이니 라고 가다가 그 일은 정덕, 이용, 후생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쓰임은 세상이 다 잘 다스려지고 만물이 이루어지는 공능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정덕, 이용, 후생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실학의 입장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 실학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박지원의 글이 잘 등장하긴 합니다만 요 소스로 이걸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덕, 이용, 후생이라고 하는 건 유학에서 원래 강조하는 덕목이에요.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뻥 하고 생겨난 걸로 그래서 영 다른 학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유학의 전개가에서 나온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온 새로운 유학이 바로 실학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적인 맥락에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학문들을 강조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번으로 갈게요. 아하, 처음부터 단서가 나오는데요. 정학과 이단이 서로 융성하고 쇠퇴하면 그 근원이 실상 사람의 한 마음에서 연유한다. 천하의 만물은 다만 하나의 리일 뿐이다. 성리학적인 이론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므로 난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이단은 물리치고 정학은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네요. 그래서 정학을 밝히는 것은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정학을 밝힙시다. 지킵시다. 위정. 사학을 빨리 물리칩시다. 척사입니다. 자, 위정척사가 얘기하는 그들의 정학은 이와 같이 성리학적인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자, 이 위정척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학로의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단서가 정학과 사학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단서 주어지니까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실학의 입장에서 위정척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가 무엇일까? 자, 선택지 보면서 골라볼게요. 1번 선택지 보시면 민본과 위민사상은 폐기되어야 될 정치념이다. 2번 선택지 정덕의 실험보다 경제성장과 복지를 상위 가치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민본이나 위민사상이라고 하는 것, 또 정덕이라고 하는 건 유학, 성리학의 이념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강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학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실학이 그 민본이나 위민이라고 했었던 기존의 유학 사상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정덕보다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더 상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민본이나 위민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가게 될 거고,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해서 정덕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처럼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되면 조심해야 될 구도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3번, 의와 리 중에서 도덕의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2번과는 또 다른 맥락이죠. 지금 보시면 이거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더 위에 두자, 이익이 되는 거 혹은 실용적인 것을 더 우위에 두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얘는 틀렸고, 3번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 이익이나 실용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걸 더 우위에 두자라고 하는 맥락을 또 실하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3번도 빼주셔야 돼요. 4번, 난세를 극복하려면 서양 문물로 성리학적 질서를 대체해야 된다. 이들이 얘기하는 성리학적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 대체할 것으로 서양 문물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개화사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급진적인 개화사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럼 5번 갈게요. 도덕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실 정덕의 실현을 얘기하는 맥락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도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 실학이라고 해서 이런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서 정덕을 실현하는 그런 학풍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학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까지 외우진 않으셔도 되지만 성리학이 갖고 있었던 비실용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허학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학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1, 2, 3, 4번의 선택지가 왜 안 되는지 꼼꼼히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빈칸 기억에 들어갈 주장에 반영된 사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누군지를 알려면 근거 1, 2, 3을 잘 보면 되겠네요. 근거 1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농산품과 저들의 무한한 공산품을 교역하면 우리를 황폐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역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 되겠네요. 이런 해석해 보면 반외세적인 입장이 보이네요. 자, 2번 갑니다. 저들과 강화를 하면 사학서와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일륜과 풍속을 해칠 거다. 같은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학이라는 단서가 명확히 주어졌으니까 그러한 사학은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근거 3. 저들은 재화와 여색을 알 뿐 의리가 없는 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학은 바른 거예요. 그걸 지키고 금수와 같은 그들의 학문을 배척하자는 거겠죠. 위정척사입니다. 자, 그러면 반외세라는 특징 하나 보여지고요. 여기서 하나 더 찾아보면 정학은 성리학적인 질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봉건적인 질서는 유지합니다.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봉건주의와 반외세주의를 표방하였다.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반봉건주의라는 말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성리학적인 가치관과 의리정신 중시했다. 맞아요. 맞고요. 3번. 만민평등, 자연 존중. 자, 만민평등의 자연 존중 정도까지 해석을 가려면요. 이건 동화까지 가야 가능해져요. 그럼 4번. 경제성장, 복지 실현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실학적인 과제가 많이 보여집니다. 4번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 문명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면 동의 도는 그대로 가고 서양의 기술 서기, 동도 서기로 가겠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동도 서기는 외세와 봉건의 측면에서 어떻게 답을 다시면 될까요? 반외세라고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반봉건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5번 같은 동도서기 사상이죠. 정답은 적절한 거 2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도 그 한국의 근대 사상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확히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3번. 수능 시점 문제 3번. 다음에 관점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을 하고자 하면 인하게 되고 인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부인하게 된다. 하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니까 자주의 권리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인한 것은 공이 되고 불인한 것은 죄가 되며 인한 사람 칭송받게 되고 불인한 사람 깎아 내려치게 된다. 내가 내 자주직권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 실천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공이 되든 깎아 내려지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네요. 그럼 누굽니까? 정약용에 관한 지문이라는 게 첫 번째 지문부터 나와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을 가볼게요. 지나침과 모자람의 차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사물에 있는 게 아니다. 진실로 사람의 행동은 모두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고 금수의 행동은 모두 하나로 정해진 거다. 그래서 기린 승량의 그런 지문 선생님 보여드렸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개념이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드렸고 이미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 어찌 지나침과 모자람의 차이가 있겠는가. 정약용에 관한 지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요. 만약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정약용인지 알 수 있을까? 한번 이건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은 지문일 것 같아요. 꼭 생각해 두시고요. 정약용의 관점과 일치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번.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의 본성은 같다.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받았다. 라고 하면 이건 성리학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사덕은 본성 가운데 있는 이의 이름이다. 라고 해도 성리학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기역과 리을은 정약용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오답지의 선택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니은 디귿 인간은 도덕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선생님이 아까 해석하기를 자율적, 능동적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니은번 정확히 맞고요. 그럼 다시 선택지로 가서 이는 측은지심을 키워 형성한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사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키워서 형성하는 실천적인 행동적인 요소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약용에서 맞는 선택지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 유형과 지문들입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4번 넘어가도 될까요? 자, 60쪽에 4번 가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밑줄 친 K양의 행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가번에 처음 보니까 덕이란 나의 고든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덕은 없다. 효재충신과 같이 인의예지를 덕이라고 하는데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덕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이 본래 선을 즐거워하니 외물에 따라 감흥에 드러나는 것이 선한 마음이 아닌 것이 없기에 이 마음을 확충하면 인의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성은 본래 하늘이 명령해서 받게 된 것이다. 뒤에 가면서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을 확충하는 인간의 실행 그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선을 좋아하는 기호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기호설 정약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K양 날이 몹시 춥던 어느 날 제가점 점원인 K양이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빵을 가지고 나가 직접 떼어 먹여주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아저씨의 불쌍한 모습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인터뷰도 극구 사양을 했대요. 그럼 정약용의 입장에서 K양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선택지를 봐야 되겠네요. 먼저 3, 4번 선택지 먼저 얘기해볼까요? 겸해라는 도덕적 원칙을 준수한 행위. 겸해는 문과에서 나오는 거고요. 4번에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무주상보시, 대승불교죠. 전혀 상관없으니까 빼주시고요. 1, 2번을 다시 보면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했다. 왕양명의 입장. 2번에서 타고난 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위다. 인은 타고났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입장이에요. 다 정답이 안 되죠. 5번을 보시면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선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똑같은 선택지니까 잘 찾아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사례 적용하는 문제 유형은 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실게요. 5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다음은 어느 유학자의 글이다. 미줄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희연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는 공자의 제자를 말해요. 자기를 이기고 얘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분명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다. 맹자는 물고기를 버리고 곧 곰발바닥을 취하며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고 했으니 이는 하나의 삶과 의가 저기에 모두 있을 때 내가 저기로 나아가 짧은 것은 버리고 긴 것은 취함을 밝힌 것이다. 원래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붙박혀 있다면 또한 어떻게 그것을 버리거나 취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요. 공자나 맹자와 같은 원래 유학에서 얘기했었던 인간의 덕이랄던가 아니면 본성에 관한 뭐 그런 해석에 대한 취지를 좀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는데요. 원래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붙박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버리거나 취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가 마음속에 붙박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덕을 선천, 내재, 본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 행동,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라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1번 선택지부터 선생님 확인시켜 드릴게요. 1번 한번 볼게요. 4단의 기반이 되는 마음의 본체. 요거는 성리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맥락이죠. 잡념이 들지 않게 하는 마음의 집중. 이건 성리학, 유학에서 말하는 수양 방법인 경을 얘기해요. 만물이 생겨나게 하는 천지의 마음. 이거 역시 성리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맥락이고요. 5번.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 그게 바로 덕이다. 이거 역시 성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약용의 입장과 같이 행위, 행동,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인간의 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비되는 관점에 성리학의 입장을 이렇게 오답지로 넣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수양 방법이니까 역시 거리가 멀게 되고요. 그럼 정약용은 뭐라고 말하느냐? 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덕이다. 공, 노력, 실천, 행위, 그게 형성된다 라는 맥락 4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가고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서도 이런 거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왜 유학자라고 해요? 실학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약용도 성리학, 유학을 공부하고 그것에서 나온 인성론에 관해서 나의 새로운 시각을 발표하는 거죠.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유학의 한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하고서 보면 참 답답한 거야. 더 넓게 전개 과정, 유학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실험을 보셔야죠. 그래서 발문의 유학자라고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이하시고요. 다음 문제 6번 넘어가요. 6번을 보시면 다음의 관점을 지지하는 현대 한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건 기다. 동도, 서기 얘기하겠네요. 서경에서는 정덕과 이용후생을 조화시키라고 하였다.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요. 저들의 길을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도서기론의 입장, 개화론 중에서도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한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시면 2번 선택지 신자유주의 사상에다가 전통 경제 윤리를 접목하자라고 했는데 이 맥락은 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베버가 강조한 자본주의 정신의 내면화에 힘써야 된다. 즉 신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외래 사상. 4번처럼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역시 외래 사상. 그런 것을 내면화하거나 혹은 그것의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 전통을 접목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 도에다가 서를 접목시키자라는 입장과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제외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핵심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3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건 외래 사상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구적인 외래적인 거에다가 우리 거 합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도와 서기의 조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정답은 신유교윤리, 이건 유교윤리라는 동의 도가 될 거예요. 그걸 기반 삼자라는 표현을 썼죠. 선택지에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기반 삼아. 자본주의의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제도라는 면에서 도구, 어떤 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의 기반에다가 접목을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2번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기반 삼느냐, 우리 걸 기반 삼느냐 아니면 서구의 것을 기반 삼느냐라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5번이 정답이라는 게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동도서기면서도 이 선택지의 구성에다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도서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61쪽으로 가서 7, 8번의 세트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의 새 상소문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다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가번,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과 대체로 같고 조금만 다를 뿐입니다. 공자는 유학을 얘기하죠. 곧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써 천지를 경봉하고 이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유가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유불선의 3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유, 불, 도가 우리에겐 다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대도를 처음으로 밝혀서 어리석은 백성들도 천리의 근본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불도의 가르침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상,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동학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자면 경천사상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의 경천 사상에다가 유불도 사상을 조화시킨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은 최재우고요. 요러한 유의 지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명확한 단서, 유불선의 3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나번 갈게요. 전하께서 뜻을 세우고 거경궁리를 하시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 우레와 바람처럼 용맹스럽게 하시고 마땅히 제거해야 될 일이면 쇠를 자르듯 과단성 있게 제거하십시오. 사료를 수습하고 정학을 강의하고 밝혀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양적과 내응하는 자를 막아 탕역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양적을 물리치는 바탕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학은 위 지켜야 되고 양적 사악한 무리들은 배척해야 되겠네요. 위정, 척사, 가는 동학, 나는 위정, 척사. 답원 하나 더 볼게요. 답원 보시면 학문은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뭘 먼저? 실용을 먼저 하고 그 문화는 뒤로 삼아야 된대요. 무릇 실용은 귤과 같으며 문화는 향기와 같다. 귤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찌 향기도 그리 나올 수 있느냐. 그 실을 버리고 화를 취하면 경문궁리와 수신치국의 학은 동시에 패하고 부화의 풍이 생기게 됩니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그 귤이 뭐예요? 실용이죠, 실용.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이 사상가는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화사상 중에서도 변법적인 개화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박영효의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용을 절대적으로 더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 도를 고집하지는 않는 모습, 변법적인 개화 사상, 동학 위정척사 변법적 개화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시오. 선택지 볼게요. 가에 밑줄 친 그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 동학 문제예요. 기억,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 다른 혈기를 지니고 있다. 혈기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실학의 인간관입니다. 그럼 빼줘야 되겠죠. 천주를 믿고 정성스럽게 공경하면 시천주, 니은 맞고요. 충효, 무의와 각성은 중요한 윤리적인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유불도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니은, 디귿 다 들어갑니다. 이용 후생은 정덕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실학적인 입장이겠네요. 실학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니은, 디귿, 3번 동학 맞죠? 자, 이렇게 세트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8번으로 가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죠. 다의 입장에서 변법적인 개화론의 입장에서 가와나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선택지 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먼저 풀어봐요. 가가 변법적인 개화론이었어요. 이 변법적인 개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OX 한번 쳐보실래요? 반봉건 오죠. 반외세 X예요. 자, 그러면 위정척사로 가보면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서 요것만 맞죠. 그쵸? 그럼 동학에서는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변법적인 개화론의 입장에서 이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공통 분모가 보이네요. 둘 다 반외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변법적 개화 사상은 이들의 이 두 공통점을 꼬집어서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유학적 가치체계의 긍정적인 면을 경시하고 있나요? 동학도 유불도가 들어갔죠. 위정이 말하는 그 정한 성리학, 유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 없어요. 서양 문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반외세를 외치고 있는데 나는 외세 문물을 수입하고자 한다. 2번과 같은 것이 정답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3번. 사실을 중시하는 탐구의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건
실학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겠죠. 뭐, 그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까지 비판하지도 않겠지만 4번 봉건적인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동학사상은 반봉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학이 끼어 있는 곳에 말할 수는 없어요. 5번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외래 문물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를 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와 같은 경우는 변법적인 개화론이었으니까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라는 맥락에서 너는 그런 노력이 없구나라는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약용 문제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근대사상도 문제로 낼 게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능 고득점 문제, 이게 4문제가 남았잖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풀어보면서 확실히 다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1번, 2번 보겠습니다. 지문이 꽤 긴데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긴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떤지 알 수 있을까를 꼭 테스트해 보라 그랬어요. 다음 모두 동일한 유학자 주장이다. 읽고 물음에 답해라. 시연이란 시자 썼네요. 불의 시작이고 시달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은 인의 시작이다. 시연이 확충되어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들불이나 화롯불이 되고 시달이 확충되어 물길이 도도히 흐르면 강이나 하천이 되며 측은이 확충되어 자상함이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단은 시작을 뜻할 뿐 안에서 나오는 단서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을 보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이라고 하는 소스를 여러분들 확실히 보여주면서요. 나는 4단을 말할 때 그 단을 시작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난 단시설로 간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그의 입장은 단서설. 4단과 사덕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는 비판한다. 누구죠? 정약용입니다. 기억까지 두 번째 것까지 가볼게요. 4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서 확충하게 했다. 만약 4단의 이면에 또다시 인의예지라는 것이 있어서 은연이 잠복하여 주인이 된다면 이는 맹자의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끝을 잡는 격이며 그 머리를 놓치고 그 꼬리를 잡는 격이다. 4단은 심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라고 할 수 없고 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리의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단서설이 내가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은연이 잠복하는 성, 이, 덕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은연이 잠복해서 내재되었거나 선천적으로 주어졌었다. 혹은 그래서 본성이다 라는 이유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단시설의 핵심은 실천, 행위겠죠? 그래서 정약용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선택지로 가볼게요. 기억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도덕적인 성이다. 자, 기억과 니은을 보게 되면 기억과 같은 경우는 4단, 인의예지는 니은이 인의예지. 기억이 4단, 니은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사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관계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기억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인 성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약용이 얘기하는 단서설, 단시설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졌어요. 이것과 사덕의 관계를 얘기할 때 4단이 시작이 돼서
실천적인 행위의 결과로 사덕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기억 자체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거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을 빼주셔야 됩니다. 2번, 니은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천리다. 그래서 본성이고 내재고 천리고 그걸 사덕으로 형성하는 건 다분히 주자학, 성리학적 입장이죠. 틀렸네요. 3번, 기억은 니은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말이다. 기억은 니은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말이 단서다. 그래서 단서설로 가게 되는 것도 주자학적인 해석입니다. 3번 빼주시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성이고 이이고 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 지문의 끝머리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잘 보셔야죠. 5번, 니은은 사덕은 사단을 시작으로 해서 확충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약용의 입장이겠죠.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확충이라고 하는 거, 사단이 시작이 돼서 확충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덕이 있다라고 하는 실마리가 사단이냐, 이거를 각각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자, 고득점 문제 1번 확인했고요. 2번 가겠습니다. 위의 사상가가 다음에 스승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인 견해로 적절한 것은 정약용이 이 스승, 뭘 말하고 있나요?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로서의 성을 보존하면서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면 되느니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면 되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경물치주 공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약용이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 주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무엇일까? 그러면 정답 어떻게 찾아볼까요? 사람과 사물의 타고난 성품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같다? 그러면 성리학적 입장이죠. 그래서 성증리로 가게 되니까 이치를 마음의 바깥에 존재하는 걸로 보면 안 돼. 마음 안에 이치 있어. 그러면 양명학의 입장이죠.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성이 하늘의 이치로서 내재된 걸로, 선처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돼가 정약용이 성리학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겠죠. 3번이 적절한 거죠. 4번,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된다도 성리학적 해석. 이치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별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네 글자로 뭐겠어요? 지행합일, 왕양명, 양명학의 해석이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 3번 나왔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한다라는 의미에서 3번 딱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고득점 문제 3번 넘어가면 되죠? 3번 갈게요. 가와 나는 조선 후기 두 사상가 주장이고 읽고 물음에 답해라. 조선 후기요. 조선 후기. 가번. 약물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물의 뿌리를 뽑아야 된대요.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건 반외세는 하나 잡고 가겠네요.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와 윤리의 정신을 넓혀갈 뿐이다. 우리의 것이 융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거다. 이쪽의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거다. 이쪽의 것은 그럼 정학일 것이고 저쪽의 것은 사학일 거예요. 그래서 위정, 척사 얘기하겠네요. 여기 보니까 거짓되고 요망스러운 것들의 싹이 잘릴 거다. 아까 지문에서는 금수와 같은 것 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 의미에서 위정척사라는 비유가 잘 나왔고요. 나번 우리의 도는 무위이하이다. 이것부터 동학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하느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시천주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 지저분한 거 지울게요. 동학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서양인들은 말에 차례가 없고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이들은 서학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판적 시각에서
동학을 외쳤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위정척사는 반외세지만 봉건적인 질서는 유지하려고 했고요. 동학은 반외세는 같아요. 하지만 봉건적인 질서도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요. 반봉건적인 입장에 있어요. 이 정도 차이점을 보시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택지를 볼까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나에 비해서 가에 담겨 있는 사상이 더 강조하는 내용. 나에 비해서 가가 더 강조하는 건 뭘까? 아마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잡힐 것 같은데요. 1번 선택지. 성리학의 심성론 비판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선택지를 현대적으로 많이 풀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약용 같은 인물에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괜찮아요. 2번. 외래문물을 거부하고 봉건적인 질서의 해체를 추구해야 된다. 위정척사는 봉건적인 질서를 고수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3번. 민족적 주체의식 기반으로 새로운 사상을 정립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죠. 위정, 원래 정학을 계속 지키고자 하고 있죠. 자, 그러면 4번. 유교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받아들여야 된다. 유교적인 가치 지키는 건 이들은 맞아요. 서양의 과학기술 받아들이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이 5번이라는 건데 유교적인 인륜을 중시하고 의리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학, 성리학적인 질서 체계가 5번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동학적인 입장보다 위정석사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리학, 유학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 기존의 성리학적 체계를 더욱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네요.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보다 니은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취할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줄 쳤었던 기억은 가의 우리의 도, 그리고 니은은 나의 우리의 도. 그래서 위정척사가 말하는 우리의 도와 동학이 말하는 우리의 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을 더 중시하는 사람. 이제는 동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실학이 가능하겠네요. 상관없죠.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절의를 지킨다. 절의를 강조하는 거 굉장히 유학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이죠.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번, 위정척사에 가깝겠네요. 그럼 3번. 열린 마음으로 서양 문물의 장점을 수용해라. 가, 나, 다 반외세요. 그쵸?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죠. 4번. 일상생활에서 삼강오륜을 실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위정척사, 유학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번과 4번은 대비되는 구도에서 틀리고 1번과 3번은 상관없이 틀렸다는 거 알았고 정답은 5번인데 뭐죠?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천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평등적인 사상을 지향하는 거고 그걸 만약에 위정척사와 대비돼서 보자면 이들이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고수하게 된다면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불평등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의식을 갖고 있어요. 반봉건적인 의식. 그래서 5번이라는 선택지가 가능하겠죠. 자, 역시나 우리가 한국 근대 사상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9월이나 11월에 이런 한국 사상이 실제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점쳐봤습니다. 이 정도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히 마스터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득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시간 동안 정약용 그리고 한국의 근대 사상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잘 소화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깡쌤이었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서양 사상 시작하면서 찾아오겠습니다.